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시면서 3천억 원의 유산을 남기셨다. 나는 너무나 큰 슬픔에 정신을 잃었지만 남편은 장례 업체 직원들을 재촉하며 아버지의 화장을 서둘렀다. 직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의 말에 따라 나는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새벽 3시 교회 저택의 고요함을 찢는 전화벨 소리가 마치 죽음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식은땀에 등이 축축이 젖은 채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옆에서 자던 남편 박준호도 벌떡 일어나 노란 침실등 아래 긴장된 얼굴로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몇 초 후 그는 나를 돌아보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침착하게 들어.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귀가 먹먹해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깊고 어두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떻게 병원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오직 길고 음산한 병원 복도와 코를 찌르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만이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다. 의사가 나와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알렸다. 내 눈앞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더 이상 병원이 아닌 내 침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돌을 매단 것처럼 무거웠고 사지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집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장송곡 소리가 구슬프고 처량하게 울려 퍼져 소름이 돋았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장례업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나를 본 그는 얼른 달려와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손은 내 어깨를 꽉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듯했다. 일어났어? 너무 오래 기절해 있어서 걱정했어. 의사가 진정제를 놓고 집에서 쉬게 하라고 하더군. 내가 아버님 모시고 왔어. 나는 거실 중앙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과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버지께 달려가 안기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편안히 가셨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가 나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는 말했다. 서연아, 내 말 들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유명한 무당에게 물어보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아주 나쁜 애군이 낀 시간이래. 상문살이 꼈다고. 가족이 가까이 가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 아버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남은 자식들도 불행해진다고 했어.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갑작스럽게 미신을 믿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어째서 그런 흉한 시간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나는 흐느꼈다. 아빠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작별 인사도 못했단 말이야.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거짓된 슬픔의 표정으로 바꾸었다.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다. 네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 나도 아버님을 무척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모두를, 가문 전체를 생각해야지. 무당 말이 내일 오전 10시 전에 입관하고 화장해야 한대. 그 시간을 넘기면 큰 재앙이 닥친다고 했어. 나는 물컵을 손에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퍼졌지만 마음속에 한기를 몰아내지는 못했다. 서둘러 화장한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이 서두르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반대했다. 안 돼. 시골에 계신 친척들도 아직 도착 못했고 큰아버님은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중인데 어떻게 바로 화장을 해. 적어도 다들 마지막으로 아빠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설득력 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집 부리지 마. 큰아버님은 연세도 많으셔서 오시는 길도 힘드실 텐데 와서 이 광경을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야. 내가 다 전화드렸고
다들 아버님 편히 가시도록 무당말에 따르기로 동의했어. 넌 외동딸이잖아. 네가 강해져야 아버님께서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지. 그의 말은 이치에 맞는 것처럼 들렸지만 자식으로서의 직감은 나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집구석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해서 시계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교활한 얼굴로 때때로 준호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아버지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넓은 집은 이제 숨막히는 계산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머리가 멍해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뜰 수가 없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전 나는 준호가 최 여사에게 하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다. 어머니 화장장에 연락해서 화장로 좀 일찍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 일이 끝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경고처럼 울렸지만 내 몸은 더 이상 이성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나는 의식을 잃었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내가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조급함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품은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장례 악단의 시끄러운 소리와 거짓된 곡소리에 잠이 깼다. 머리는 여전히 망치로 맞는 듯 아팠다. 어젯밤 준호가 준 약의 기운이 아직 혈관 속에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준호와 최 여사에게 이끌려 장의차에 올랐다. 온몸이 나무 인형처럼 흐느적거렸다. 장의차는 아버지를 싣고 인적이 드문 서울 외곽의 한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랑비가 흩날리는 것이 마치 내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 우는 것 같았다. 차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았다. 그의 온화한 미소가 내 심장을 계속해서 조여왔다. 준호는 내 옆에 앉아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감시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감추지 못하는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야?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해. 좋은 시간 놓치면 큰일인데. 그가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앞 좌석에 앉아있던 최 여사도 돌아서서 거들었다. 맞아, 시간이 제일 중요해. 이 기사 양반, 너무 잿드네. 나는 남편을 돌아보며 그의 무감각함에 소름이 끼쳤다.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정성껏 치를 생각은 안 하고 그 미신 같은 시간에만 집착하고 있다니. 준호 씨,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15분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이내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넌 이해 못해. 영적인 일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건 다 널 위해서, 우리 미래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차가 추모 공원에 도착했다.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음산하여 소름이 돋았다. 화장로가 돌아가는 굉음과 다른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비통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준호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고 직원들을 재촉하여 관을 추도식장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모든 것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원했다. 장황한 추도사 낭독 부분까지 생략하려 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관으로 달려가 뚜껑을 열고 아버지를 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그저 잠들어 계신 것뿐이라고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준호가 교묘하게 길을 막거나 최 여사가 옆으로 와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내 정신을 흐트렸다.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우가 다가온다고요. 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준호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재촉했다. 그의 태도에 주변 사람들까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낡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김 관장님으로 유명한 장례 지도사이자 아버지가 가난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다. 김 관장님은 나를 보고 깊은 눈에 슬픔을 담았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아버님 소식 듣고 너무 놀랐다. 마지막 가시는 길 내가 단정하게 해드리러 왔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다듬어 드려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우리 아빠 예쁘게 보내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가시는 길이라도 평안해야죠. 준호는 옆에 서서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제지하려 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다. 김 관장님은 관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유리 덮개를 열었다. 준호는 즉시 다가와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려는 듯이 바싹 붙어섰다. 나도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다. 김 관장님은 도구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분을 좀 더 바르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빗어주었다. 그의 동작은 내 남편의 조급함과는 대조적으로 느리고 정중했다. 아직 멀었습니까? 이제 화장로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준호가 초조하게 재촉했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김 관장님은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의 배 위에 놓인 두 손을 바로잡아 주려고 몸을 숙였다. 아버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들은 마치 임종의 순간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듯이 오그라들어 있었다. 준호는 김 관장님이 아버지의 손을 펴려는 것을 보고는 경악하며 달려들어 막으려 했다. 아이고 관장님, 아버지 손이 이미 굳었는데 만지지 마세요. 뼈 부러지겠어요. 하지만 김 관장님은 이 분야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목에 있는 혈자리를 가볍게 누르자 손가락들이 스르르 펴졌다. 그 순간 나는 준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차가운 손바닥 안에서 작은 흰색 약병 하나가 굴러나와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달칵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다. 그와 함께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손바닥 안에 고이 놓여 있었다. 공간이 정지된 듯했다. 김 관장님은 몸을 숙여 약병과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약병에 적힌 글자와 종이의 내용을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세 걸음 뒤로 물러섰고 손에 들고 있던 화장용 붓까지 떨어뜨렸다. 그는 경악에 찬 눈으로 준호를 쳐다보며 크게 외쳤다. 멈춰요. 화장하면 안 됩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김 관장님의 날카로운 외침은 팽팽하게 당겨진 내신경을 끊어버리는 예리한 칼날 같았다. 시끄럽던 화장 대기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고 공기는 소름 끼치게 차갑게 얼어붙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재촉으로 붉어졌던 얼굴이 잿더미처럼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김 관장님의 손에 있는 증거물을 낚아채려 했지만 친척들이 재빨리 몰려와 인간벽을 만들어 그를 막았다. 김 관장님은 떨면서 뒤로 물러섰고 손에는 약병과 종이 조각을 보물처럼 꽉 쥔 채 혐오와 공포에 찬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악몽에서 깨어난 몽유병 환자처럼 아버지의 관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손은 펴져 있었지만 손바닥에 남은 보랏빛 손톱 자국은 임종의 순간에 겪었을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김 관장님의 손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받아 관의 유리 덮개 위에 펴보았다.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글씨체. 파란색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는 너무 세게 눌러 쓴 탓에 찢어진 곳도 있었다. 준호가 약을 바꿨다. 조심해라. 한 글자 한 글자가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내 눈에 박혔다. 내 주변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중얼거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맹렬한 불길처럼 타오르는 증오 때문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저기 서 있는 남자,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남편, 항상 사랑과 효도를 입에 달고 살던 그가 바로 아버지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자였다. 준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울부짖었다. 아버님, 아버님,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군요. 제가 드린 영양제를 독약으로 오해하신 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님.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준호의 서투른 연극을 찢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경찰에 신고했어? 감히 자기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나는 똑바로 서서 눈물을 닦고 나 자신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던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떳떳하다면 경찰이 뭐가 무서워요? 왜 그렇게 아버지를 서둘러 화장하려고 했는데요? 최 여사는 아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이 못돼 먹은 며느리 같으니라고. 네, 남편이 너희 집안을 위해 애썼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남편을 감옥에 쳐놓고 재산 다 차지할 생각이지. 경찰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약병과 종이 조각은 증거물로 봉인되었다. 아버지의 시신은 화장로로 들어가는 대신 부검을 위해 안치되었다. 준호는 경찰에 연행되어 내 옆을 지나갔다. 그는 내 귀에 바싹 다가와 위협적으로 이를 갈며 속삭였다. 너무 우쭐대지 마. 난 영양제를 줬을 뿐이야.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넌 증거가 없어. 그는 끌려나갔고 나는 차가운 방 안에 불쌍한 아버지의 영정 옆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통함이 밀려왔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에 불과했다니. 그의 관심, 인내, 효도는 모두 어두운 야심을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평생을 사업계에서 구르며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웠던 아버지가 결국 가장 믿었던 사위의 손에 돌아가시다니. 나는 차가운 관 뚜껑에 손을 얹고 아버지께 조용히 맹세했다. 아버지 편히 잠드세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 오후 준호는 풀려났지만 조사를 위해 출국 금지 및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다. 그는 그 약병이 아버지를 위해 산 종합 비타민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잘못 드셨거나 망상에 빠졌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위장에서 나온 약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법의학적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즉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장례식 후 3일,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납처럼 무거웠고 향냄새가 구석구석 배어 있었다. 하지만 비통함은 계산과 긴장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버지의 개인 변호사인 강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발표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준호와 최 여사는 거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태연한 척했지만 감출 수 없는 탐욕스러운 눈빛은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준호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전략을 바꿨다.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고 오해받고 묵묵히 견디는 남편 역할을 연기했다. 강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문서를 꺼내 침착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고 이강현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이 저택을 포함한 전 재산,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현금 및 강성그룹의 주식, 총 추정 가치 약 3천억 원은. 최 여사는 그 숫자를 듣자 숨을 멈췄고 얼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환하게 빛났다. 준호는 옆에서 어머니의 팔을 슬쩍 찌르며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 변호사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안경을 고쳐 쓰고 계속 읽었다. 외동딸인 이서연 양에게 전부 상속될 것입니다. 최 여사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뭐라고요? 서연이한테만요? 제 아들은 서연이 남편이고 이 집 사위인데 한 푼도 못 받는단 말입니까? 강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모님, 이것은 이강현 회장님의 개인 재산이며 처분할 권리는 회장님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들 모자의 태도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이렇게 비참한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강 변호사님은 이강현 회장님께서 중요한 추가 조항을 남기셨다고 강조했다. 이서연 양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해야만 이 재산을 공식적으로 상속받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적자 상태인 자회사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직접 경영하여 6개월 이내에 흑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만약 실패할 경우 전 재산은 독립적인 자선재단으로 이전될 것이며 이서연 양은 매달 소액의 생활비만 지급받게 됩니다. 방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그곳은 IT 기술과 디자인 전문 회사로 순수 미술을 전공한 나로서는 전혀 모르는 분야였다. 아버지는 나를 시험하시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예견하신 걸까? 준호는 이 말을 듣고 그의 눈에 교활한 계산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내가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적자 회사를 살리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서둘러 내 손을 잡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아버님께서 너무 힘든 숙제를 주셨네. 넌 그림 그리고 시 쓰는 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 6개월은 너무 짧아. 실패하면 3천억 원을 다 잃게 되는 거야. 아버님께서 평생 일구신 게 너무 아깝잖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준호는 진심 어린 척하며 다정하게 말했다.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자. 지금 건강도 안 좋고 경험도 없으니 회사 경영 위임장에 서명해줘. 내가 대신 운영할게. 난 사업 경험이 있으니 분명히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흑자로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재산도 지키고 아버님 유언도 이룰 수 있잖아. 넌 집에서 쉬면서 그림만 그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최 여사도 거들었다. 그래, 아가. 여자가 험한 사업 세계에 대해 뭘 알겠니? 우리 준호가 얼마나 유능한데 걔한테 맡기면 제일 안심이지.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잘 되면 네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준호가 어느새 꺼내어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놓은 위임장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아가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식장에서 드러난 진실이 내 안의 순수함을 죽여버렸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위임장을 들어 준호에게 모든 재산에 대한 정권을 부여하는 조항들을 훑어보고는 비웃음을 지었다. 절 정말 걱정해 주시네요. 나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당신도 도박 때문에 밖에서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빚쟁이 손에 3천억 원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듬거렸다. 서연아, 누구한테 그런 헛소리를 들었어? 사업하다가 조금 손해본 것뿐이야. 어떻게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일어나서 그의 면전에서 위임장을 반으로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제가 직접 운영할 거예요. 설령 다 잃게 되더라도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죽게 만든 사람의 주머니에 아버지 돈이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꿈도 꾸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나는 분노로 파랗게 질린 얼굴에 모자를 남겨두고 곧장 내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심호흡을 한 뒤 강성그룹 본사로 들어섰다. 이곳에 상속자 자격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 예전처럼 아버지를 뵈러 온 어린 딸이 아니었다. 직원들은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무시했다. 나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보존된 아버지의 옛 사무실로 직행했다. 두껍고 무거운 원목 문 앞에 서자 가슴이 저려왔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버지의 익숙하고 향긋한 시가 냄새가 차가운 에어컨 공기 속에 아직 남아있었다. 넓고 호화로운 사무실은 이제 그 권위 있는 주인의 부재로 텅 비고 쓸쓸해 보였다. 깔끔하게 머리를 올린 한 중년 여성이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임 비서님, 20년 가까이 아버지를 보좌해온 최측근이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었고 눈이 붉어져 있었다. 아가씨, 오셨군요. 임 비서님. 나는 목이 메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회사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임 비서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나를 소파에 앉혔다. 회장님께서 최근에 무척 우울해 보이셨어요. 자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재무장부를 다시 검토하셨죠. 한 번은 제가 차를 들이러 들어갔는데 누군가와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하고 계셨어요. 네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더 이상 정을 봐주기 전에 당장 멈춰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감히 자세히 여쭤보진 못했지만 무척 걱정스러워 보이셨어요. 임 비서님의 말은 내 의심을 더욱 키웠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돈을 빼돌리는 자는 누구일까? 준호일까? 나는 일어나 아버지의 책상 주위를 돌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아버지는 매우 신중한 분이셨다. 중요한 물건은 종종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두시곤 했다. 내 시선은 회장의자 뒤편 책장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에 보섰다.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가족 모두의 환한 미소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액자를 들어 살펴보았다. 사진이 평소보다 두꺼워 보였다. 뒷면을 뒤집어 고정장치를 풀었다. 사진과 뒷받침 종이 사이에 얇고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다. 이것은 평범한 업무 수첩이 아니라 마치 조사 일지 같았다. X년 X월 X1 서부 신도시 프로젝트 자금 200억 원 횡령. 결제 서명은 위조되었으나 직인은 진짜. 직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최측근뿐. X년 X월 X1 준호가 그의 망나니 동생놈과 몰래 만나는 것을 발견. 무슨 꿍꿍이인가? X년 X월 X1 강식이가 살아있다니. 그가 돌아왔다. X년 X월 X1 누군가 미행하는 느낌. 차 브레이크 선이 잘려 있었음. 다행히 제때 발견.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내 딸은 조심해야 한다. 옆에 누운 사람을 믿지 마라. 나는 읽는 내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시간 동안 위협과 의심 속에서 사셨던 것이다. 강식이. 이 이름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의 작은 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이었다. 10년 전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온 가족이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고 준호와 결탁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배신한 남편의 탐욕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와 찬탈의 음모였다. 나는 서둘러 수첩을 가방에 숨기고 임비서님에게 신신당부했다. 임비서님, 제가 여기 와서 이 수첩을 찾은 일, 준호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임비서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저는 회장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지킬 겁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준호가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이 방 안을 재빨리 훑었다. 여기서 뭐해? 집에서 쉬라고 했잖아. 여기 일은 골치 아프니까 넌 이해 못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통제하려는 의도가 가득했다. 나는 가방을 꽉 쥐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유품 몇 가지 챙기러 왔어요. 제가 뭘 발견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아직 그 회장 의자가 당신 것 같지 않아서요? 준호는 비웃으며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계속 그렇게 세게 나와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직원들은 파업 중이야. 네가 며칠이나 버틸지 보자고.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빌지나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무릎 꿇는 날은 당신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는 날이 될 테니까. 나는 그를 스쳐 지나가 방을 나섰고 등 뒤에는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증오의 찬 시선이 꽂혔다. 그룹을 떠나 나는 6개월 안에 살려내야 하는 자회사 크리에이셔티브 코리아의 본사로 직행했다. 그곳은 첨단 기술 단지에 위치한 사무실 건물로 본사보다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근무 분위기는 극도로 침울했다. 직원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모여서 잡담을 했고 내가 와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분명히 회사가 곧 파산할 것이고 새로운 대표는 얼굴만 예쁜 꽃병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목록에는 돈과 부동산 외에 신의 눈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유언장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명시했다. 신의 눈은 그룹의 미래다. 민준을 찾아라. 민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지만 수학을 극도로 잘했던 그 범생이 김민준? 졸업 후 AI와 빅데이터를 공부하러 유학 갔다고 들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었다. 아버지가 그를 비밀리에 영입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이다. 나는 건물 지하에 있는 기술팀을 찾아갔다. 위층의 어수선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방은 컴퓨터 모니터와 타닥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로 가득했다. 두꺼운 안경을 쓴 헝클어진 머리의 젊은 남자가 화면에 길게 흐르는 코드라인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김민준 씨? 내가 망설이며 물었다. 그 남자가 돌아섰다. 안경 너머의 눈이 나를 보고 빛났다. 서연아, 왔구나. 이강현 회장님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날 찾아올 거라고 하셨어.
민주는 의자를 당겨 나를 앉게 했다. 그는 서론 없이 컴퓨터의 보안 파일을 열었다. 이게 신의 눈이야. 나와 회장님께서 3년 동안 비밀리에 개발한 행동 및 얼굴 인식 AI 시스템이지. 단순히 출퇴근 기록이나 문을 여는데 쓰는 게 아니야. 비정상적인 행동을 분석하고 재무 비리를 탐지하고 심지어 범죄자를 식별할 수도 있어. 민주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낮아졌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위험에 처해 있어. 박준호와 그 일당이 이 소스 코드를 훔쳐서 해외에 팔아넘기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어. 회장님께서 유일한 백업본을 나에게 맡기셨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나는 망연자실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산을 단지 그것을 나에게 지켜주기 위해 외부인에게 맡기셨던 것이다. 왜 날 도와주는 거야? 준호가 그걸 넘기면 엄청난 돈을 약속했을 텐데 나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을 품고 물었다. 민주는 나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강현 회장님은 내 은인이시니까. 우리 집이 파산했을 때 나를 유학 보내주신 분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저들이 퍼뜨리는 소문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민준의 신뢰는 메마른 내 마음에 흘러드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다. 하지만 싸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바로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익명 게시물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수천억 대 재벌 상속녀, 부친상 충격으로 정신 이상 증세, 딸이 환각제 사용 의혹, 망상에 빠져 상속권 주장. 첨부된 사진들은 장례식장에서 내가 울부짖는 모습을 잘라 붙인 것이었다. 지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영락없는 통제불능의 정신병자 모습이었다. 준호가 손을 쓴 것이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짓밟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했다. 여론을 이용해 내가 민사상 행위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그렇게 되면 그가 나의 합법적인 후견인이 되어 그 거대한 재산을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나는 어두운 방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얼굴을 비추는 것을 보며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부잣집 딸내미 손가락만 베어도 우는 판에 아빠 죽었다고 재산 싸움이냐. 저 여자 얼굴 좀 봐. 독하게 생겼네. 진짜 미친 거 아냐?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옆으로 던져버렸다. 준호가 더러운 게임을 원한다면 좋다. 그는 내가 순한 토끼인 줄 알았겠지만 궁지에 몰린 토끼도 물어뜯는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다. 그리고 내 손에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지만 그 진정한 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의 눈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신의 눈을 활성화시켜. 이제 사냥을 시작하자. 민준과 함께 기술실에 앉아 화면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신의 눈 시스템은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개인 금융 데이터를 무서울 정도로 추적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민준은 안경을 고쳤으며 붉게 타오르는 그래프를 가리켰다. 서연아, 이것 봐. 내 남편 그냥 사업하다 망한 수준이 아니야. 사채업자들에게 2천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 원인은 온라인 도박과 사기성 가상화폐 투자 때문이야. 채권자들이 한 달 안에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조폭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협박 중이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것이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관리권을 요구했던 이유였다. 2천억 원, 누구든 파멸시킬 수 있는 거대한 액수.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평생의 피와 땀을 금이 빠진 독에 쏟아부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침실로 달려갔다. 개인 금고와 결혼 예물함을 샅샅이 뒤졌다. 텅 비어 있었다. 결혼 예물로 받은 금, 다이아몬드,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집안에 감나가는 모든 것을 팔아치운 것은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로비 한가운데 주저앉아 비통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주위에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내 옷깃을 움켜쥐었다. 서연아, 내 남편 좀 살려줘. 조폭놈들이 준호 손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네가 이렇게 부자인데 남편 빚 몇천억 갚아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 남편이 죽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이 악독한 것. 나는 내 앞에서 연극을 하는 이 여자를 보며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차올랐다. 그녀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여론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여긴 회사지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남편이 빚을 진 건 그 사람이 방탕하게 놀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돈으로 그 병적인 쾌락을 갚아줄 의무는 저에게 없습니다.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라리며 즉시 태도를 바꿨다. 뭐라고? 부부는 일심동체야. 수천억을 상속받았으면서 남편 빚 몇 푼 갚아주는 게 아까워? 똑똑히 들어. 네가 빚 안 갚으면 내가 매일 여기 와서 네가 망신당하도록 소문내고 다닐 거야. 네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보자고. 경비 어딨어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강철 같은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비원 2명이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다. 앞으로 이분이나 박준호 씨가 회사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걸 보면 즉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최 여사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가장 저속한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굴욕의 눈물을 안으로 삼켰다. 부부의 정, 며느리의 도리,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 이제 나와 그들 사이에는 빚이라는 숫자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민준과 함께 비밀 사무실에 틀어박혀 우리 집의 보안 카메라 데이터를 복구하려 애썼다. 준호는 매우 교활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3일간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그는 이 카메라 시스템이 아버지가 특별 주문한 것으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숨겨진 클라우드 백업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민준이 복잡한 명령어들을 입력하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됐다. 12일 밤, 즉 이강현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영상을 복구했어. 화면이 켜지고 흑백이지만 꽤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다. 카메라의 시계는 2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준호가 몰래 밖으로 나왔다. 주위를 살피더니 낯선 남자 한 명을 안으로 들였다. 그 남자는 얼굴의 반을 가리는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왼쪽 다리를 살짝 절었다. 그들은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깨어 계셨다. 서재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들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왜 준호는 한밤중에 낯선 사람을 집으로 들였을까? 민준아, 저 남자 얼굴 신의 눈으로 스캔해봐. 나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민준은 복도 구석 카메라에 그 남자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장면에서 얼굴을 확대했다. 시스템이 수백만 개의 얼굴 데이터를 비교하며 윙윙거렸다. 1분 후 결과가 화면에 붉은 글씨로 나타났다. 일치율 99%. 대상 이강식. 나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다가 책상 위에 물컵을 엎었다. 말도 안 돼. 이강식 작은아버지는 10년 전에 태국에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잖아. 이강식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친동생으로 방탕하고 집안을 망하게 한 인물로 유명했다. 10년 전 그는 파산하고 해외로 도피했고 가족들은 그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다. 시신은 찾지 못했고 신분증만 남았었다. 아버지는 수년간 동생의 제사를 지내며 슬퍼하셨다. 그런데 지금 화면 속의 저 남자는 늙고 흉터가 몇 개 생겼지만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분명히 이강식 작은 아버지였다. 그는 죽음을 위장하여 빚을 피했고 이제 유령처럼 돌아와 자신의 친형을 해치려 했던 것이다. 서연아, 자세히 봐. 민준이 비디오를 되감았다. 그가 회장님 방에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어. 나올 때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어. 그리고 준호의 태도를 봐. 나는 화면을 보았다. 준호는 이강식 옆에서 주인에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충견처럼 굽실거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분명히 준호는 주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모든 것의 배후, 아버지의 재산과 평생의 노력을 삼키려 했던 자는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감싸주었던 친동생이었다. 이 진실은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는 고독 속에서 가장 가깝고 믿었던 혈육에게 해를 입고 돌아가셨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다. 이강식 작은아버지,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게임을 하고 싶으셨다면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죠. 제가 당신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끌어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다음 날은 준호와 그의 일당이 나를 해임하기 위해 교활하게 조직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일부 소액 주주들을 매수했고 특히 이강식 작은아버지가 소유한 유령 회사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적대적인 분위기가 나를 감쌌다. 준호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마치 승리가 확실하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얼굴 몇몇이 있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을 보니 분명 이강식이 심어놓은 수족들이었다. 주주 여러분, 준호가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다. 이서연 씨는 회장님의 따님이시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업 경험이 없습니다. 그녀의 경영 아래 지난 며칠간 주가는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 이서연 씨는 부친상 충격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종종 망상에 시달립니다. 그룹의 이익을 위해 저는 이서연 씨의 해임을 제안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에 있던 수족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고 순진한 몇몇 늙은 주주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위조된 재무 보고서를 뿌리며 회사의 암울한 미래를 그려내 불안감을 조성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준호의 열변을 지켜보았다. 그는 회사를 구원할 계획과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해 거침없이 떠들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미소 지었다. 박준호 씨, 연설 잘 들었어요. 회사를 정말 많이 걱정하시네요. 그렇다면 주주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나는 민준에게 신호를 보내 대형 스크린을 연결하게 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건조한 재무보고서가 아니라 준호가 고급 레스토랑의 VIP 룸에 앉아 강성그룹의 경쟁사로부터 돈가방을 받는 장면이었다. 영상 속의 소리는 아주 선명했다. 여기 계약금 100억입니다. 신의 눈 프로젝트를 망가뜨려 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즉시 이체될 겁니다. 영상 속 준호는 활짝 웃으며 돈을 척척 세었다. 걱정 마세요. 제 아내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회장 자리는 조만간 제 것이 될 겁니다. 그때 프로젝트를 헐값에 팔아넘기죠. 회의실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다. 방금 전까지 준호를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주주들은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경멸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준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다.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네가 날 모함하는 거야. 나는 계속해서 두 번째 공격을 가했다. 준호의 개인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화면에 띄웠다. 도박 사이트와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다. 그 금액은 자회사에서 빼돌린 수백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고 회사를 팔아넘기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에게 여러분은 감히 여러분의 재산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훑어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주주들은 아우성치며 반대했고 준호를 해고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고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 항상 무시했던 아내에게 처참하게 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경비 박준호 씨를 회의실 밖으로 내보내세요. 우리의 회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다. 주주총회에서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진짜 거물은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너무 피곤해서 사무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 민준의 전화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렸다. 서연아, 큰일 났어. 신의 눈 시스템이 엄청나게 큰 비정상적인 거래를 경고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졸음이 싹 가셨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그룹의 비상 예비 자금 계좌에서 500억 원이 인출되고 있어. 송금 명령은 재무이사님이신 최 이사님께서 하셨어. 최 이사님.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전우이자 회사에서 가장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분이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당부했던 분이었다. 왜 그가 이런 짓을? 당장 막아. 돈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게 두지 마. 내가 소리쳤다. 민주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저쪽에서 아주 고급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어. 아무래도 최 이사님께서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방을 뛰쳐나와 곧장 재무팀으로 달려갔다. 최 이사님의 사무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최 이사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벌벌 떨리고 있었고 땀이 흥건했으며 늙은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스피커폰이 켜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둘러요, 늙은이. 당신 딸이 우리 쪽에서 울고불고 난리라고. 송금 끝나야 풀어줄 거야. 멈추세요, 이사님. 나는 달려가 그의 손에서 마우스를 낚아챘다. 최 이사님은 깜짝 놀라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서연 아가씨, 죄송합니다. 저들이 우리 딸을 잡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았다. 송금 상태 바가 90%까지 차 있었다. 나는 재빨리 컴퓨터 전원 플러그를 뽑고 현장에서 서버 네트워크 연결을 끊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고 거래는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찼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감히 방해를 해? 나는 휴대폰을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식, 당신인 거 알아. 이런 비열한 수법으로 내 사람들을 위협할 생각 마. 최 이사님 딸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당신이 어디에 숨어 지내는지 온 세상에 알려주겠어. 저편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비웃었다. 그 마르고 무서운 웃음소리. 대단하네, 조카딸. 내 아빠를 똑 닮았어. 하지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그는 전화를 끊었다. 최 이사님은 책상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화가 나면서도 연민이 느껴졌다. 진정하세요, 이사님. 제가 대사관과 국제경찰에 연락해서 따님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적을 돕는 것이고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을 망치는 겁니다. 최 이사님은 고개를 들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준호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이강식 그놈이 모든 것의 배우입니다. 그는 신의 눈 기술을 해외에 수천억 원에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그는 미쳤어요, 서연 아가씨. 나는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은 앞으로의 미래처럼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강식은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는 납치, 협박,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진짜 악마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보다 더 잔인해져야만 했다. 아버지의 손에서 발견된 약병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최 이사님의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박준호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이 저택에 들이닥쳤을 때 준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독한 술잔을 손에 들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저항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계단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복잡하고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남자는 한때 나의 모든 것이었고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범죄자로 그 본색을 드러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자 준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격적이거나 거짓된 모습이 없었다. 대신 비참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나 봐.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 돈을 좀 벌고 싶었을 뿐이야. 아버님을 해칠 생각은 없었어. 그 약병은 내가 사기당한 거야. 그 서투른 변명은 나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희생자 역할을 하려 했다. 조사기관에서 준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울며불며 애원하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완강해졌다. 그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렸다. 장인에게 억압받고 무시당해서 원한을 품었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을 빼앗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강식이나 배후에 있는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했다.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강식은 분명 그의 약점을 잡고 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 최 여사의 안전이거나 혹은 그가 밖에 숨겨둔 사생아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신문실의 단방향 유리를 통해 나는 준호가 움츠리고 앉아 어깨를 벌벌 떠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진정한 주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구해주거나 적어도 가족을 돌봐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 멍청하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살아있는 부처님인 줄 알아? 그에게 당신은 이미 쓸모 없어진 졸에 불과해.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준호를 잡은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종기를 제거한 것뿐이었다. 진짜 악성 종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내 가족에 남은 모든 것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준호가 체포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폭풍은 또 다른 더 현대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닥쳐왔다. 그날 밤 나와 민준이 그룹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메인 컴퓨터 화면이 꺼지더니 악성 코드가 마구잡이로 실행되는 붉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경보음이 기술실 전체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해킹 공격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열 손가락은 춤추듯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이것은 아마추어 해커의 공격이 아니었다. 체계적으로 조직된 진짜 사이버 전쟁이었다. 이강식은 내가 신의 눈 소스 코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전에 훔치기 위해 국제 해커 그룹을 고용했다. 국내 최고 수준이라 여겨졌던 그룹의 방화벽이 한 겹 한 겹 뚫리고 있었다. 나는 민준 옆에 서서 보이지 않는 기술의 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 느꼈다. 고객 데이터, 영업 비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룹의 영혼인 신의 눈 프로젝트가 도난당하고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안 되겠어, 서연아. 민준이 극도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의 공격이 너무 강력해.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내부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야. 회사 내부 컴퓨터에서 백도어가 활성화됐어. 나는 소름이 돋았다. 스파이. 또 스파이라니. 이강식은 이사회부터 핵심 기술팀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두었다. 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들은 바로 우리 옆에 앉아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2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술실을 둘러보았다. 이들 중 누가 배신자일까? 순진한 눈의 신입 사원일까? 아니면 회사에 5년간 몸담아온 팀장일까? 의심은 독약처럼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 민준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건물 전체 인터넷 연결을 즉시 차단해. 내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민준은 나를 올려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업적으로 큰 손실이 있겠지만 데이터를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이었다. 시스템 전원이 꺼지자 방은 어둠과 무서운 침묵에 잠겼고 비상등 불빛만이 깜빡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피로가 온몸을 덮쳤다. 이 전쟁에는 총소리가 없었지만 그 파괴력은 훨씬 더 끔찍했다. 이강식은 나를 궁지로 몰아 내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억압받을수록 내 안의 저항력은 더욱 강해졌다. 나는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이 저 탐욕스럽고 비열한 자들에 의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어젯밤 사건 이후 민주는 몰래 모든 접속 기록을 재검토하여 해커에게 백도어를 열어준 범인을 찾아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박 팀장이었다. 민준이 한때 매우 신뢰하고 이끌어주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박 팀장을 즉시 적발하는 대신 민준과 함께 대담한 역이용 계획을 세웠다. 이강식이 그렇게 신의 눈 소스 코드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단, 특별한 버전으로. 우리는 하루 종일 신의 눈의 복제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다. 겉보기에는 원본과 똑같았고 복잡한 알고리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동일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민준이 교묘하게 위치 추적 바이러스와 활성화 후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파괴되는 코드를 심어두었다. 나는 민준이 일하는 것을 보며 그의 재능과 충성심에 감탄했다. 민준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다 됐어. 민준이 한숨을 쉬며 가짜 파일이 담긴 USB를 내 쪽으로 밀었다. 이제 박 팀장이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돼. 우리는 긴급 회의 상황을 연출하고 일부러 보안 절차의 허점을 노출시켰다. 나는 피곤한 척하며 민준이 언론 위기 대응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박 팀장에게 서버실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라며 서버실 열쇠를 건넸다. 비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나는 박 팀장이 몰래 USB를 서버에 꽂고 손을 떨며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아마 그도 준호처럼 협박을 당했거나 돈에 눈이 멀었을 것이다. 복사 완료 상태바가 다 찾아 박 팀장은 서둘러 USB를 몸에 숨기고 유령처럼 서버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이 방금 시한폭탄을 자신의 주인에게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불과 2시간 후 바이러스의 위치 추적 신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지도 위에서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며 교외로 이동하여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강가의 한적한 별장 단지에서 멈췄다. 잡았다. 민준이 조용히 외쳤다. 여기가 이강식의 소굴이야. 나는 그 붉은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적이 형상화된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이강식은 분명히 자신이 비장의 카드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며 매우 의기양양해 있을 것이다. 그는 탐욕이 우리를 그의 문 앞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수사기관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다급했다. 이서연 씨 맞습니까? 구치소 교도관입니다. 남편이신 수감자 박준호 씨가 오늘 새벽 5시에 사망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책상 위로 떨어지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사망? 준호가 죽었다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죄를 벗기 위해 온갖 수를 쓰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준호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옮겨진 병원으로 달려갔다. 최 여사는 어느새 와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땅바닥을 구르며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달려들어 나를 할퀴었다. 이 살인자야. 네가 네 남편을 죽였어. 네가 그를 감옥에 몰아넣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어. 내 아들 내놔. 나는 그녀가 분노를 터뜨리도록 가만히 서서 당하고 있었다. 핥히는 상처는 아프지 않았다. 배후에 있는 자의 잔인함에서 오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느꼈다. 법에 관한 1차 사망 원인이 급성호흡 부전이며 밤사이 갑작스러운 천식 발작이 왔으나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나는 준호에게 천식 병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입막음 살인이었다. 이강식이 손을 쓴 것이다. 준호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고 감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불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는 무자비하게 조카 사위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그를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영혼 없는 시체로 만들었다. 준호의 죽음은 즉시 언론의 중심이 되었다. 최 여사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 상복을 입고 강성그룹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내가 남편을 핍박하여 죽게 만들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악독한 아내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했다. 호기심 많고 쉽게 선동되는 여론은 즉시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수천 개의 욕설과 위협적인 댓글이 회사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뒤덮었다. 강성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정문 아래의 혼란스러운 군중을 내려다보았다. 최 여사는 여전히 아들을 잃은 비통한 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내가 아니라 자신이 숭배하고 복종하는 이강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무지와 탐욕이 그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녀를 며느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만들었다. 나는 녹초가 되었다. 준호가 죽었지만 통쾌함은 없었다. 길을 잘못 든 한 인생에 대한 연민만 느껴졌다.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자신의 목숨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악마의 진짜 얼굴을 폭로해야 했다. 이 죽음들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나는 최 여사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준호가 체포되기 전 그가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곳으로 빼돌렸었다. 골목 깊숙이 위치한 낡은 단층집. 그녀가 자신의 것이 아닌 값비싼 물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 없었다. 내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캔마루에 앉아 머리를 빗던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달려나와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여긴 왜 왔어?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귀신처럼 찾아와? 내 아들 내놔. 준호 돌려내. 나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경호원 2명에게 앞을 막으라고 신호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연극은 그만하세요. 정말 아드님을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다면 그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도록 부추겨서 죽음의 길로 내몰지는 않으셨겠죠. 최 여사는 잠시 주춤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소리쳤다. 헛소리하지 마. 내가 뭘 했다고? 난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뿐이야. 나는 그녀 앞에 돌탁자 위로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를 던졌다. 억울함? 매달 이강식에게 돈을 받으며 저와 남편을 감시하는 게 억울한 건가요? 준호가 도박 중독인 걸 알면서도 감싸주고 아버지 돈을 빼돌리라고 부추긴 게 억울한 건가요? 최 여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너는 이걸 어디서?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의 전복죽에 흰 가루를 몰래 넣은 것도 바로 어머니시죠? 준호가 다 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도와줬다고요. 이것은 내가 던진 심리적 공격이었다. 사실 준호는 이 세부 사항을 자백하지 않았지만 최 여사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성격으로 보아 그녀가 분명히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말을 듣자 최 여사는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이강식이 줬어. 그냥 아버님을 피곤하게 해서 푹 잠들게 하는 약이라고 했어. 준호가 도장을 쉽게 가져올 수 있게. 그게 독약인 줄은 몰랐어. 그녀는 울면서 중얼거리며 무심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나는 눈앞의 여자를 보며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통함을 느꼈다. 그녀는 몇 푼의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사돈을 죽게 하고 간접적으로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다. 갑자기 최 여사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탁자 위에 과도를 집어들고 내게 달려들었다. 내가 널 죽일 거야. 넌 너무 많이 알아. 하지만 내 경호원이 더 빨랐다. 그는 즉시 그녀를 제압하고 칼을 빼앗아 옆으로 던져버렸다. 몸싸움 중에 그녀가 옆에 메고 있던 가방이 떨어져 작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것은 그녀가 받은 모든 검은 돈의 내역과 K 이사라는 사람의 간결한 지시사항이 꼼꼼하게 기록된 수첩이었다. 이 여자 잡아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명령하고 수첩을 든 채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뒤에서 최 여사의 울부짖음과 저주가 울려 퍼졌지만 더 이상 내게 닿을 수 없었다. 최 여사의 체포와 진실의 폭로로 여론의 비난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강식은 여전히 상존하는 위협이었다. 우리의 자금줄 차단과 가짜 소스코드 사기에 걸려든 상처 입은 짐승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겨냥하지 않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 권력자들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그날 아침 나는 대학 시절 절친이자 현 서울시 부시장의 딸인 친구 유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유미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나 좀 도와줘. 우리 아빠가 협박당하고 있어. 나는 서둘러 약속 장소인 교회의 한적한 카페로 갔다. 유미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앉아 있다가 내게 태블릿 PC를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5년 전 유미의 아버지가 이강식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받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가 아빠한테 은행 계좌 동결을 풀어주고 항구의 밀수품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했어. 유미가 흐느꼈다. 우리 아빠 곧 은퇴하시는데
이 일이 알려지면 아빠 경력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끝장이야. 나는 영상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이강식은 역시 한 수 위였다. 그는 오늘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어두운 관계들을 키워왔다. 그는 자신이 진짜라고 믿는 신의 눈 복제품을 이용해 민감한 데이터를 캐내고 공직자들을 협박하고 있었다. 유미야,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이강식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심어놓은 가짜 소스 코드야. 그는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이 영상은 진짜일 수 있지만 그는 감히 공개하지 못할 거야. 공개하면 협상을 위한 마지막 카드도 잃게 되니까. 유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정말이야? 하지만 우리 아빠는 너무 무서워하셔. 그 사람 말대로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셔. 절대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 타협하면 그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요구할 거야.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해. 나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유미는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설득하여 시간을 벌기 위해 협력하는 척하게 할 것이다. 동시에 이강식이 송금을 요구한 계좌 번호를 나에게 비밀리에 제공할 것이다. 민중과 진짜 신의 눈 시스템의 도움으로 우리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그의 은신처를 찾아낼 것이다. 서연아, 우리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예전에 그 사람 돈을 받은 건 탐욕 때문이었어. 유미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가 망하는 걸 볼 수는 없어. 내가 널 도울게. 우리 같이 그의 재산을 동결시키자. 아빠 대신 내가 속죄하는 셈 칠게. 나는 친구를 보며 그녀의 마음속 갈등을 느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 이전 세대의 탐욕이 일으킨 파도에 수많은 가정의 평화가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 같이 하자. 내 아버님께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할게. 하지만 그는 즉시 멈춰야 해. 내가 말했다.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두 젊은 여성이 이전 세대의 탐욕이 일으킨 폭풍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동맹을 맺었다. 우리는 단지 재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유미의 도움으로 나는 일단 정부 쪽은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큰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아버지의 친동생인 이강식 작은아버지는 자신의 형을 그렇게까지 증오하여 뿌리까지 뽑아버리려 했을까? 단지 돈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과거에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 나는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를 찾아 친가 시골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올해 80세가 넘으신 나를 키워주신 늙은 유모 할머니였다. 어젯밤 내린 비로 진흙탕이 된 시골길은 지금 내 복잡한 심정과 같았다.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기와집 세 채가 눈앞에 나타났다. 유모 할머니는 뗏마루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염주를 돌리고 계셨다. 내가 내 이름을 대자 할머니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으셨고 주름진 손으로 내 얼굴을 더듬으셨다. 아가씨, 우리 강연 도련님 젊었을 때랑 똑 닮았네. 나는 할머니 발치에 앉아 10년 전의 일, 이강식 작은아버지의 가짜 죽음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유모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흐린 눈으로 멀리 논밭을 바라보셨다. 우리 강연 도련님 불쌍하지. 평생 동생 걱정만 했는데 나쁜 소리만 듣고. 옛날에 강식이 도련님은 똑똑했지만 노름에 빠져 살았어.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려서 도박판에 쏟아부었지. 일이 터지자 주주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감옥에 보내라고 난리를 쳤어. 그 다음은요, 할머니? 내가 조급하게 물었다. 강연 도련님이 이사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 집안의 제사를 모시는 종갓집까지 팔아서 손해를 메웠지. 단지 동생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 강식이 도련님은 해외로 가서 도박을 끊고 새 인생을 시작하고 10년 동안은 한국에 돌아오지 말라고. 여기서 강식이 도련님의 나쁜 인연을 모두 끊어주고 싶어 하셨어. 유모 할머니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식이 도련님은 형이 자기를 쫓아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형을 원망해서 빚도 피하고 강연 도련님에게 보란듯이 죽음을 위장한 거야. 강연 도련님은 동생이 살아있는 걸 알았지만
침묵하셨어. 그곳으로 몰래 돈을 보내면서 동생을 돌봤지. 동생이 정신 차리길 바라면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런 것이었다. 아버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엄격함을 사용했지만 그 선한 마음은 잔인함으로 오해받았다. 이강식 작은아버지는 형이 보내준 생활비로 증오를 키웠고 결국 자신을 구해준 손을 물어뜯기 위해 돌아왔다.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아버지는 고독과 오해 속에서 돌아가셨고 길을 잃은 동생에 대한 아픔을 깊은 무덤까지 가져가셨다. 아가씨, 유모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강현 도련님은 강식이 도련님을 무척 아꼈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한테 전화해서 혹시 강식이가 돌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서연이더러 작은아버지니까 조금 봐주라고,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셨어. 유모 할머니를 통해 전해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는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아버지, 너무 인자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인자함은 잘못된 곳을 향했어요. 작은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어리고 철없는 동생이 아니에요. 그는 악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시골집을 떠날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들판의 바람이 떼하게 불어와 뼛속까지 시렸다. 10년 전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악랄한 적을 처벌하려는 결심만 더욱 굳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신의 눈 이 버전 개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내 하이힐 소리만이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다. 서버실을 지나갈 때 문이 살짝 열려 있고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민준에게 인사라도 하려고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멈춰서서 벽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여들었다. 네, 그녀는 이제 저를 완전히 믿어요. 의심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평소의 수줍은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암호키는 확보했습니다. 네, 이강식 쪽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서 보내겠습니다. 심장이 멉는 것 같았다. 민준이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분명히 나였다. 무슨 계획? 왜 이강식을 언급하는 거지? 설마 민준이 이중 스파이였을까? 그가 나에게 접근하고 나를 돕고 내 신뢰를 얻은 것이 마지막 순간에 내게 치명적인 칼을 꽂기 위해서였을까? 그 생각에 나는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꽉 잡았다. 남편과 친척들에게 연이어 배신당한 후 민준은 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만약 민준까지 적이라면 나는 정말 늑대 무리 속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나는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 내 사무실로 재빨리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다. 임 비서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민준을 채용했다. 하지만 민준이 해외에서 유학하던 5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나는 전혀 몰랐다. 혹시 그 기간 동안 이강식 작은아버지가 민준에게 접근하여 매수한 것은 아닐까? 이강식은 심리를 조종하고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데 능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의 인사 기록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전액 장학금, 수석 졸업. 어떤 흠도 없었다. 하지만 직감은 내게 말하고 있었다. 저 범생이 같은 온화한 외모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나는 민준과 바로 대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가 교활한 여우라면 나는 인내심 있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나는 몰래 민준의 핵심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하여 보기만 가능하고 복사나 수정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의 컴퓨터에 키보드 로깅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나는 민준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내 편인지, 이강식의 편인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인지 알아내야 했다. 의심은 황산처럼 내 마음을 갉아먹었고 나는 누구를 보든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감시 카메라 화면에 비친 열심히 일하는 민준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민준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보며
컴퓨터 화면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가끔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은 전혀 배신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방금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윙윙거렸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믿어. 모든 게 계획대로야. 나는 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만약 민준이 정말 적이라면 지금 당장 마주해야 했다. 그가 내게 마지막 칼을 꽂기 전에 나는 일어나서 심호흡으로 평정을 되찾고 서버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노크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민준이 깜짝 놀라 돌아보며 황급히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었다. 나의 차가운 표정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보자 그의 입가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넌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야? 나야? 아니면 이강식 작은아버지야? 민준은 굳어졌다.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시치미 떼지 마. 나는 소리쳤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다 들었어. 누구랑 통화한 거야? 무슨 계획? 1단계 암호키가 뭐야? 넌 날 배신할 생각이었지, 그렇지?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황해서 이해와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들어 잠금을 해제하고 통화 기록을 내게 보여주었다. 방금 통화한 번호는 경제범죄수사대 장 팀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난 이강식을 위해 일하지 않아.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경찰의 특별수사에 협조해서 그를 체포하려는 거야. 방금 통화한 사람은 이강식이 연루된 국제자금 세탁 사건의 담당 형사인 장 팀장님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고 누렇게 변한 서류철을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10년 전 우리 아버지의 억울한 사건 기록이야. 아버지는 강성그룹의 전 재무팀장이셨어. 이강식이 자신의 횡령을 덮기 위해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 아버지는 억울함에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홀로 남았어. 이강현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몰래 나를 키워주시고 유학까지 보내주셨어. 언젠가 돌아와서 그의 동생의 진짜 얼굴을 폭로할 날을 기다리면서 민주는 목이 메었다. 나는 이강현 회장님께 은혜를 입었고 이강식에게는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어. 내가 널 배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다. 나의 의심이 이 우정과 충성심을 거의 망칠 뻔했다. 나는 너무 두려웠고 너무 외로워서 어디를 보든 적만 보였다. 민준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다. 괜찮아 서연아. 네가 의심하는 건 당연해. 이런 상황에서는 신중한 게 좋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수사 기밀이라서 그랬어. 나는 친구이자 동료인 그를 올려다보았다. 고마워 민준아. 의심해서 미안해.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 오해를 푼 후 나와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협력했다. 우리는 이강식의 모든 검은 자금 흐름에 대한 진짜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했다. 그의 해외 비밀 계좌들이 차례로 동결되었다. 불법적인 사업 파트너들도 등을 돌리고 도망쳤다. 거만했던 사냥꾼 이강식은 이제 궁지에 몰린 짐승이 되었다. 더욱 미쳐 날뛰고 위험해졌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내가 회사를 떠나려 할 때 낯선 번호로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화면 속의 모습에 심장이 핏는 것 같았다. 임비서님이 낡은 쇠의자에 꽁꽁 묶여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으며 눈빛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검은 장갑을 낀 거친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겨 날카로운 칼날이 목에 바싹 닿게 했다. 이강식의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안녕 조카딸. 아는 얼굴이지? 뭘 원해요? 당장 그분 풀어줘요. 나는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임비서님은 내 곁에 남은 유일한 가족 같은 분이었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 대신 나를 돌봐주셨다. 그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너도 잘 알 텐데. 이강식이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신의 눈 원본 소스 코드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와. 너와 그 민준이라는 꼬마가 가지고 있는 거 알아. 1:1 교환이야. 그분 다치게 하지 마세요. 가져다 줄게요. 나는 협상하기 위해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좋아. 혼자 와. 경찰에 알리지도 말고 그 민준 꼬마도 데려오지 마. 경찰 그림자라도 보이면 이 늙은 여자는 네 아빠 만나러 갈 줄 알아. 그는 교회의 한 패시멘트 공장 주소를 알려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화면은 까맣게 변했지만 임비서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민주는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안 돼, 서연아. 그는 둘 다 죽일 거야. 장 팀장님께 알려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정말 손을 쓸 거라고. 내가 가야 해. 나는 서둘러 금고를 열고 진짜 소스 코드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민준이 내 손을 막았다. 정말 주려는 거야? 이강현 회장님의 평생의 노력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 민준아. 임비서님은 나에게 친어머니 같은 분이야. 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민준을 보았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손을 놓더니 서랍에서 작은 브로치와 초소형 위치 추적 장치를 재빨리 꺼냈다. 알았어. 가. 하지만 이걸 옷에 달아. 카메라와 녹음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여기로 전송될 거야. 장 팀장님께 멀리서 대기하라고 알릴게. 내 신호가 있을 때만 진입할 거야. 기억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 나는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아 도시 서쪽에 버려진 공업 단지로 향했다. 낡은 시멘트 공장이 거대한 괴물처럼 우뚝 서 있었다. 황량하고 차가웠다. 잡초가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 있었고 콘크리트 벽은 세월의 흔적과 이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정문에 차를 세우고 하드 드라이브가 든 가방을 들고 내렸다. 진흙이 튀어 바지가 더러워졌다. 깨진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원혼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했다. 나는 지시에 따라 본 공장 건물로 들어갔다. 내부는 광활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시멘트 먼지가 자욱했다. 공장 한가운데 임비서님이 의자에 묶여 힘없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강식이 서 있었다. 손에는 번쩍이는 식칼을 들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다. 그의 눈은 광기와 절망의 핏발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재외교포 사업가의 세련된 모습이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범죄자의 본 모습이었다. 거기서 손들어. 이강식은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양손을 들었다. 오른손에는 여전히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왔어요. 임비서님은요. 풀어주세요. 이강식은 미친 듯이 웃었다. 착하네. 가방 이리 던져.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를 향해 가볍게 밀었지만 안전거리는 유지했다. 먼저 그분을 풀어주세요. 그래야 하드 드라이브 비밀번호를 알려주죠. 비밀번호 없으면 이 하드 드라이브는 그냥 벽돌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강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어둠 속에 서 있던 부하에게 가방을 확인하라고 신호했다. 그는 여전히 임비서님의 목에 칼을 대고 있었다. 칼날이 강하게 눌려 그녀의 피부에서 작은 핏방울이 흘러나왔다. 장난치지 마. 난 잃을 게 없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임비서님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내게 도망가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아버지는 빚을 갚아주기 위해 집까지 팔았고 당신이 새 인생을 시작하도록 해외로 보내주셨어요. 왜 돌아와서 친형을 죽인 건가요? 나는 일부러 시간을 끌고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물었다. 내 질문은 그의 독을 건드린 것 같았다. 이강식은 얼굴을 뒤틀며 소리쳤다. 그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그건 동정이었어. 나를 멀리 추방하고 이 모든 재산을 혼자 삼키려고.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회장이 될 자격이 있어.
그는 항상 나를 동정의 눈으로 쳐다봤어. 난 그 눈빛이 싫었어. 내가 그를 죽인 건 내가 그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야. 질투와 시기심이 수년간 그의 인간성을 갉아먹고 그를 혈육의 정마저 모르는 악마로 만들었다. 틀렸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해서 엄격하셨던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망친 거예요. 내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부하가 가방을 열고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온 노트북에 연결하여 확인했다. 형님 데이터는 있는데 압축을 풀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강식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비밀번호 말해. 셋셀 동안 말 안 하면 이 늙은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야. 비밀번호는? 나는 망설이며 탈출구나 구조대의 신호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밀번호는 할머니 제삿날이에요. 나는 숫자 배열을 지어냈다. 부하가 컴퓨터에 입력했다. 컴퓨터는 틀렸다고 알렸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틀렸습니다. 형님, 이강식은 분노에 착칼을 휘둘렀다. 감히 날 속여? 죽여버리겠어. 나는 소리쳤다.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어요. 너무 떨려서. 다시 생각 좀 해볼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민준아, 장 팀장님,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이강식의 칼날이 임비서님의 목에 깊이 파고들려던 바로 그 순간 위쪽 창문에서 큰 폭발음이 울렸다. 유리가 박살났다. 연막탄 2개가 공장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위력 있고 단호했다. 특수부대원들의 발소리가 여러 출입구에서 요란하게 들려왔다. 날 속였어. 이 나쁜 년. 이강식은 연기 속에서 소리쳤다. 그는 임비서님을 놓고 옆에 준비해둔 휘발유통을 집어들어 불을 붙여 바닥에 세게 던졌다. 다 같이 죽자.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라 오래된 포장지와 바닥의 기름때에 옮겨붙어 그와 경찰 사이에 불의 벽을 만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태워 증거를 인멸하고 탈출로를 찾으려 했다. 나는 불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연기를 뚫고 달려가 임비서님을 더듬어 찾았다. 비서님, 어디 계세요? 그녀의 격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쇠의자를 만져 소매에 숨겨둔 작은 칼을 꺼내 재빨리 밧줄을 끊었다. 민준도 마침 도착해 자신의 재킷으로 우리 둘을 감쌌다. 빨리 도망쳐 서연아. 불이 너무 커. 우리는 임비서님을 부축하여 정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특수부대원들은 여전히 불을 끄고 이강식을 추격하고 있었다. 불의 벽 저편에서 이강식은 미친 듯이 강으로 통하는 뒷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후퇴로를 미리 계산해 두었다. 고속 보트 한 척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달리면서 경찰을 향해 마구 총을 쏘아댔다. 총알 하나가 한대원의 어깨를 스쳤다. 날카로운 총소리와 타닥타닥 불타는 소리가 뒤섞여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광경을 만들어냈다. 내가 임비서님을 구급차에 안전하게 태우고 돌아섰을 때 공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불길이 공장 전체를 삼키고 있었다. 민준이 달려나왔다.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고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도망쳤어. 강으로 뛰어들어 보트를 타고 달아났어. 장 팀장님이 보트를 보내 추격 중이지만 너무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방향을 특정하기가 힘들어. 나는 빗속에 망연자실 서서 검고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이강식은 탈출했다. 상처 입은 짐승은 우리를 벗어났고 그는 더욱 위험하고 잔인하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공포가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의 결심의 불꽃도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타올랐다. 이 싸움은 그가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끝날 수 없었다. 임비서님은 들것에 누워 내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가씨, 조심해요. 그는 미쳤어. 아가씨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깡마른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짰다. 걱정 마세요, 비서님. 더 이상 그가 누구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맹세해요. 다음 날 아침
이강식에 대한 특별 수배령이 전국에 내려졌다. 한때 세련된 미소를 짓던 작은아버지의 사진은 이제 살인, 납치, 자금 세탁, 사기 등 긴 범죄 목록과 함께 차가운 표정의 증명사진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이강식이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철옹성 같았던 지하 제국이 하룻밤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모든 진실을 공표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다. 투명함이야말로 지금 강성그룹을 보호할 최고의 방패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번쩍이는 플래시 불빛 앞에서 나는 침착하게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부터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친작은아버지의 사악한 음모까지. 내 목소리는 높거나 격하지 않고 단지 낮고 단호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이전에 떠돌던 모든 헛소문을 깨부수는 망치 같았다. 화재 사건 소식으로 오전에 폭락했던 그룹의 주가는 내 발표 직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희망의 푸른색이 암담했던 붉은색을 점차 대체했다. 투자자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리더의 배짱과 선함을 보았기 때문에 남기로 선택했다. 강성그룹은 무너지지 않고 거짓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편 장 팀장님 쪽에서 온 정보에 따르면 이강식의 해외 계좌들이 인터폴에 의해 완전히 동결되었다. 그는 이제 돈도 권력도 숨을 곳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한때 그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돈 세탁을 해주던 범죄 조직들은 이제 그가 갚지 못한 거액의 빚 때문에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게 한때 명예의 정점에 섰던 자는 이제 사회의 밑바닥에서 시궁창 쥐처럼 숨어 지내야 했다. 극심한 긴장의 나날이 지난 후 나는 아버지의 침실을 정리하며 조용한 오후를 보냈다. 방에서는 여전히 파스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아버지의 유품들은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금고를 열고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개인 물품들을 꺼냈다. 낡은 가죽줄에 유리의 흠집이 몇 군데 난 손목시계에 시선이 패섰다. 이것은 아버지가 강성그룹이 작은 회사였을 때부터 거대 그룹으로 성장할 때까지 20년 동안 차고 다니셨던 시계였다. 나는 시계를 들어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아버지는 이 시계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시간과 인내를 상기시켜준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시간과 사람의 마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나는 시계 뒷면을 뒤집었다. 건전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가죽줄 안감에서 이상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손가락이 스쳤다.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커터칼로 다른 가죽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벌렸다. 종이처럼 얇은 작은 전자칩 하나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겉보기에는 털털하고 사람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신중한 분이셨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나조차 모르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민준에게 전화해 칩 리더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칩 안의 데이터가 해독되었을 때 나와 민준은 모두 경악했다. 그것은 이강식이 지난 10년간 유령 회사 명의로 저지른 모든 뇌물과 불법 거래를 상세히 기록한 블랙리스트였다. 이름, 직위, 금액, 날짜, 시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꼼꼼한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주신 생명보험이었다. 이 리스트가 있으면 이강식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했던 부패한 공직자들까지 모두 빚 아래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차가운 시계 표면을 어루만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 멀리 가셔서도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는군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나는 칩을 조심스럽게 싸서 최고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민준에게 건넸다. 이강식에 대한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전의 비방 캠페인의 잔재는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악의적인 사람들. 최 여사가 예전에 고용했던 가상 계정들이 내가 미쳤다거나 망상에 빠졌다거나 심지어 남편을 해치기 위해 구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침묵하는 것이 악을 용인하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건조한 법률 문서가 아닌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직접 여론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개인 계정과 그룹 팬페이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로 결심했다. 화려한 화장도 멋진 대본도 없이 나는 평범한 실내복 차림에 약간 초췌하지만 의지로 빛나는 쌩얼로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현 회장님의 딸이자 박준호 씨의 전 아내 이서연입니다. 나는 느리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중앙병원의 붉은 도장이 찍힌 진짜 진료 기록부를 내밀어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먹고 미친 사람처럼 연출되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배신당한 고통, 그리고 사악한 음모에 맞서야 했던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에서 우러나와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가슴에 와닿았다. 저는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아버지의 명예와 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정함을 구할 뿐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댓글창 아래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욕설은 줄어들고 대신 감동적인 격려와 공감의 글들이 올라왔다. 언니 너무 안타까워요.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마치고 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언론 전쟁에서 술수가 아닌 진실함으로 승리했다. 대형 파트너사들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와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은행도 신용 한도를 다시 열어주었다. 강성그룹은 진정으로 폭풍을 이겨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 상처 입은 짐승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나는 그가 어두운 구석에서 나를 지켜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이 거짓된 평화 속에서 흘러갔다. 경찰은 여전히 이강식을 쫓고 있었지만 그는 땅으로 꺼졌는지 흔적도 없었다. 나는 나와 임 비서님의 경호를 강화했다. 어디를 가든 경호원이 동행했지만 등 뒤에 차가운 느낌은 항상 존재했다. 마치 악의적인 눈이 내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내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낯선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빗소리만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다. 이강식. 탁하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미친 증오가 담겨 있었다. 대단하더군. 날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어. 나는 스피커폰을 켜고 옆에 있는 경호원에게 녹음과 위치 추적을 준비하라고 신호했다. 뭘 원해요? 자수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자수? 하하하. 그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밤까마귀 울음소리 같았다. 난 내년 같은 애송이한테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아. 내가 죽더라도 널 끌고 갈 거야. 이 일을 끝내고 싶지? 이리로 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우리 옛날 집.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 옛날 집은 구시가지에 있는 5층짜리 건물로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한 곳이자 10년 전 이강식이 회사 돈을 횡령했던 곳이었다. 그곳에는 가문의 영광과 치욕이 모두 담겨 있었다. 가지마, 서연아. 그건 함정이야.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준이 무전기로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이강식은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혹은 내 인생을 괴롭히는 유령처럼 영원히 숨어 지낼 수도 있었다. 갈게요. 하지만 장난칠 생각은 마세요. 나는 전화에 대고 말하고 끊었다. 나는 재킷을 입고 위치 추적 장치와 몸에 숨긴 작은 칼을 다시 확인했다. 나는 혼자 가지 않았다. 장 팀장님과 특수부대에 이미 연락했고 그들이 포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마주하는 것은 내가 선봉에 서야 했다. 이것은 이대에 걸친 원한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칠흑 같은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도시의 심장부에서 묘비처럼 우뚝 솟은 낡은 건물을 향해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려 뺨을 때렸다. 나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녹슨 철문을 밀었다. 바람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이 울부짖었다. 이강식은 거기에 서 있었다. 낮은 난간 가장자리에 그의 깡마른 모습이 밤비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핏발선 눈, 초췌한 얼굴에 비뚤어진 미소. 지옥에서 온 굶주린 유령 같았다. 왔구나. 대단해. 네 아빠처럼 배짱이 두둑하군. 이강식은 바람 소리를 이기기 위해 소리쳤다. 목소리가 탁했다. 나는 몇 걸음 다가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몰래 재킷 주머니 속 휴대폰의 위치 추적 버튼을 눌렀다. 왔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빨리 말해요. 경찰이 이 건물을 포위했어요.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요. 도망? 내가 왜 도망쳐야 하지? 그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렸다. 난 다 잃었어, 서연아. 돈, 명예, 이 빌어먹을 목숨까지도 곧 잃게 생겼어. 하지만 억울해. 왜 내 아빠는 장남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리고 나는 항상 그림자 문제아 동생이어야 했지.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발 뒤꿈치는 이미 뒤에 허공에 닿아 있었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가길 원해. 그래야 네 아빠가 저승에서 사랑하는 딸이 자기가 동정했던 동생과 함께 죽는 것을 보고 극심한 고통을 느낄 테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이강식은 미친 사람의 무서운 속도로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다. 그의 뼈만 남은 손이 내 옷깃을 움켜쥐고 난간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다. 같이 죽자.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절망적으로 몸부림쳤다.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와 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러 역겨웠다. 내 몸의 반이 이미 난간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래를 보니 밤의 검은 심연과 물기에 번들거리는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나! 미쳤어! 나는 소리치며 그의 얼굴을 핥히었다. 내가 막 떨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민준이었다.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온 힘을 다해 이강식의 몸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우리 셋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이강식은 튕겨나갔지만 그의 손은 녹슨 쇠 파이프를 잡았고 그것으로 민준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고 하얀 셔츠 어깨에서 피가 번지기 시작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강철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다. 장 팀장님과 특수부대원들이 계단에서 들이닥쳤고 수십 개의 검은 총구가 이강식을 똑바로 겨누었다.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이 그의 넉나간 얼굴을 비췄다. 이강식은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사방으로 포위되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보고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은 민준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흉포함에서 극심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형님, 제가 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그는 뒤로 물러나 난간 위로 올라갔다. 안 돼. 내가 소리쳤다.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이 내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강식은 나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손을 놓고 어두운 허공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비명은 허공 속에서 끊겼다. 나는 눈을 꼭 감고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강식의 장례식은 썰렁하고 차갑게 시립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조화도 장송곡도 조문객도 없었다. 영정 앞에는 오직 나와 민준, 그리고 임비서님 뿐이었다. 그가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적이었지만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무덤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아버지가 항상 지키려 했던 혈육의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꼭 닮은 얼굴의 영정사진을 보며 더 이상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탐욕 때문에 길을 잃은 한 인생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느껴졌다. 같은 주에 최 여사와 공범들의 재판이 열렸다. 최 여사는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은 초췌하고 멍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이며
단지 아들의 말을 따랐을 뿐이라고 중얼거렸다. 법원이 살인 및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그녀는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한때 시어머니였던 여자가 연행되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다. 그녀는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또한 불쌍했다. 무지와 탐욕이 그녀를 남의 손에 놀아나는 장기말로 만들었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차가운 감옥의 내 벽 안에서 보내게 되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차를 몰아 시골에 계신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오후의 묘지는 고요했고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흰국화한 다발과 가족 사진을 묘에 놓고 차가운 묘비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강성 그룹을 지켰고 진실을 밝혔어요. 작은 아버지는. 그분은 가셨어요. 나는 목이 메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분을 용서했어요. 저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모든 원한을 잊고 옛날처럼 형제로 지내시길 바라요. 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회사 배지를 꺼내 향로 옆에 반듯하게 놓았다. 배지, 돌려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슈퍼우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작은 딸로 있고 싶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잘 살게요. 아버지 목까지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 마른 잎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흩날렸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와 내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다. 나는 해가 질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다. 무거운 짐, 증오, 고통이 향 연기를 따라 사라진 듯 오직 기이한 평온함만이 남았다. 큰 폭풍을 겪은 강성그룹은 큰 병을 앓고 난 몸처럼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룹의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부패한 임원들, 이강식에게 돈을 받고 회사를 망치려 했던 자들은 모두 가차없이 해고되었다. 나는 능력 있고 무엇보다 직업 윤리를 가진 젊은 인재들을 채용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차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의심이나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고 리더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보였다. 신의 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피를 불렀던 감시와 보안 방향으로 개발하는 대신 응용 분야를 전환하기로 했다. 나와 민주는 마주 앉아 새로운 로드맵을 그렸다. 우리는 신의 눈을 의료와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거야. 내가 민준에게 말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조기 질병 진단을 돕고 공공 CCTV 시스템에 통합하여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을 찾는 데 사용할 거야. 민주는 나를 보았다. 안경 너머의 눈이 존경심으로 반짝였다. 멋진 생각이야, 서연아. 이강현 회장님께서도 이 결정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기술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니까. 우리는 밤낮 없이 일에 몰두했다. 민주는 나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다.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급하게 먹는 점심,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야근하는 저녁들. 우리 사이의 감정은 비온 뒤의 풀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어느 늦은 저녁,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퇴근했을 때 민준이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좀 쉬세요, 대표님. 이렇게 일만 하시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가 농담을 던지며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웃으며 기지개를 켰다. 좋아해줄 사람도 없는데 뭘. 남편 잡아먹은 독한 여자라고 소문까지 났는데.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진지하고 부드러워졌다. 좋아해줄 사람 없다고 누가 그래요. 대표님이 고개만 끄덕여주길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나는 멍해졌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나는 민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생사를 넘나들며 증명된 꾸밈없는 진심과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커피 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서 심장까지 퍼져나갔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화려하게 불을 밝힌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3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나는 회장실에 앉아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의 서울은 마음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늘은 지푸르고 햇살은 꿀처럼 쏟아졌다. 강성그룹은 이제 원래의 위상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는 인도주의적인 기술 프로젝트들로 더욱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성공은 재무 보고서의 숫자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의 평온함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덮고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과시적인 자선 재단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매일 친절하게 사는 법을 선택했다. 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헌신하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최고의 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직원들의 자녀 학비를 몰래 지원하거나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불행한 사람들을 도왔다. 선행은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내 마음이 맑고 평온하면 충분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 아스터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일 끝났어,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설마 나 바람 맞힐 생각은 아니지? 민준이 웃었다. 그의 미소는 예전처럼 온화했지만 이제는 성숙함이 더해져 있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다.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다 끝났어. 가자. 나는 일어나 꽃다발을 받으며 은은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나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건물을 나섰다. 저녁 햇살이 붐비는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지나간 폭풍우 같았던 날들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떠올렸다. 아버지, 이강식 작은아버지, 준호. 모든 것이 느린 필름처럼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갔다. 고통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지만 인과응보와 인간의 정에 대한 값비싼 교훈도 있었다. 나는 행복의 소박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고통의 끝을 지나왔다. 돈과 명예는 결국 몸 밖의 것일 뿐.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평온함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나는 민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빠? 내가 물었다. 집에 가서 밥 해 먹자. 내가 생선 사놨어.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 조림해 줄게. 민준이 대답했다. 좋아. 그럼 나는 김치찌개 끓일게. 우리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평온하고 안정된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미래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항상 굳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선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